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6페이지 외국한 거래 일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제가 이제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계속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이제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거주성이에요. 거주성. 이 거주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느냐, 해외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뭘 할 수 있죠? 계정을 만들 수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대외 계정을 만들 수 있느냐. 자, 대외 계정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외국화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자, 오케이예요. 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뭘 막아야 되죠? 나가는 걸 막아야 돼요. 나가는 거. 그죠? 유출을 막아야 돼요. 유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지급이라고 하죠. 지급. 그렇죠?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거주자라고 하죠. 거주자들은 해외에 나갈 때 막으면 되죠. 그죠? 해외에 나가는 걸 막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갈 때, 우리 얼마, 10,000불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달러를 갖고 싶으면, 1,000억어치 사도 됩니다. 제한이 없어요. 왜죠? 밖으로 나갈 거 아니니까. 언제 걸리죠? 밖으로 나갈 때 걸립니다. 특히 이제 10,000불 넘게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내가 이제 거하게 써야겠다. 1억으로 환전합니다. 환전해도 돼요. 나가서 1억 써도 되느냐?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갈 때 신고하고 나가야 돼요. 10,000불 넘어가게 되면 신고하고요. 비행기 타시면 아시겠지만 도착하면 우리 서류 같은 거 입국 서류 같은 거 쓰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10,000불 넘으면 체크하라고 돼 있죠? 그렇게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돼 있다. 자, 그런데 자, 외국인들 한번 보죠. 비거주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들고 들어온 돈이 어떻게 되죠? 갖고 나가기 쉽게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무슨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쇼핑을 하러 한 1억을 들고 들어왔어요. 1억 원 정도를. 들어왔는데 살 게 없는 거야. 자기 나라에 다 있고 더 싸. 그래서 1억 원을 들고 나가게 해줘야겠죠. 자기가 들고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거주자들은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들어온 돈을 쉽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뒤에 가면 계정이라는 항목에서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는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비거주자는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요. 들어올 때. 그래서 비거주자 계정에는 입금할 때 조심해야 되고 거주자 계정은 출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뒤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비거주자 핵심이 뭐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번 돈과 해외에서 들어온 돈을 구별을 잘해야 돼요. 해외에서 들어온 돈은 밖으로 쉽게 나가게 해줘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번 돈은 못 나가게 해야겠죠. 그래서 거주성,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어떻게 판단할 거냐? 라는 게 거기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26페이지에 거주성의 셋째 줄 정도 내려오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거주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첫 번째는 국적. 그렇죠? 국적. 그 다음에 소재와 장소. 개인인 경우 여권, 기타 등록증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거주성을 어떻게 판단하냐? 일단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세법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한 거래법상의 거주자다 이거예요.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주자라는 게 뭐냐? 거기 써 있죠? 주소와 거소를 둔 겁니다. 주소와 거소를 둔 거고요. 그럼 비거주자는 뭐냐?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다 비거주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자, 거주자가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로 오면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죠. 그 다음에 거주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구별할 때 자, 거주성에는 자, 거주자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인 거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구분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외국인 비거주자도 있는 거고요. 국민인 비거주자가 있는 거죠. 국민인 거주자도 있고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옵니다. 자, 국민인 거주자가 나오는데 일단 국민이면 다 거주자예요. 그런데 국민인 비거주자였던 자가 이국하여 3개월이 체제하면 일단 국내 주소와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예요. 그런데 국민인 거주자가 해외에 나가서 국민인 비거주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3개월이 지나면 거주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3개월이라는 수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비거주자였던 자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3개월 지나면 무조건 거주자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외공간. 이렇게 구분해보죠. 미국 땅에 보면 우리나라 외교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고 치면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겠죠. 그죠?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무슨 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토가 어디 거죠? 한국이에요. 한국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사는 건 뭐예요? 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자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죠? 이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미군 부대. 용산에 가면 미군 부대가 있죠. 자, 이거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어디 나라 땅이죠? 미국 땅입니다. 그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아도 어디에 사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로 판정이 되죠? 외국인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반대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뭐예요? 국민인 거주자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외국 영주권자나 2년 이상 외국에 살았던 외국 유학생 또는 상사 주재원이 귀국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하여 거주자로 인정되고 제2공간이라는 건 한국 대사관, 영사관 이런 데에서 있는 데는 뭐다? 거주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다시 할게요. 뒤에 있는 내용과. 그 외국인 거주자는 뭐냐? 일단 장사하면 영업활동을 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영업활동을 한다. 장사하면 무조건 거주자예요. 뒤에 나오지만 이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대외 계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내 원화 계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외화 계정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외 계정을 만들 수가 없고 국내 원화 계정을 만든다. 국내 외화 계정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외국인 거주자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이 여행을 왔어요.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외국인 거주자가 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제2공간, 뭐 국내에 있는 단체 이런 데는 뭐예요? 외국인 거주자겠죠. 자, 국민인 비거주자가 있는데 국민인 비거주자는 언제냐? 2년 이상 체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2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장기 체류자라고 하죠. 2년이 지나면 국민인데 비거주자로 판정을 해줍니다. 비거주자로. 그죠? 자, 그런데 국내에 잠깐 들어올 수 있죠. 자, 외국에 살았어요. 한 5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가족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뭐예요? 그냥 비거주자죠. 그런데 얼마가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6개월이 지나면 거주자. 우리나라 사람은 나가서 아무리 오래 살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개월만 지나면 뭐로 판정된다? 국민인 거주자로 판정이 된다. 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영주권자가 있어요. 영주권자. 영주권자. 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다릅니다. 자, 시민권자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외국인 비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스티브 유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거 아시면 좀 나이가 많으신 건데, 아니면은 우리 그 안현수 있죠, 안현수. 귀화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귀화를 했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외국인 비거주자의 판정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뭐죠? 이 사람들은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의 시민권을 딴 거죠. 그죠? 영주권은 뭐예요? 오랫동안 살아서 그쪽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이 사람들은 여권이 우리나라 여권이에요. 자, 우리나라 여권이고요. 이건 뭐죠? 시민권자는 그 나라 사람의 여권입니다. 미국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여권이 나오는 거죠. 그 나라 여권입니다. 이게 다르죠. 그럼 시민권자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몇 개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스티브 유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외국인 거주자가 되는 거고, 영주권을 취득한 A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몇 개월? 3개월 지나면 뭐로 보는 거죠? 그거는 국민이 거주자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자, 외국인 비거주자가 나오는데, 외국인 비거주자에 뭐가 있죠? 외국인 비거주자는 잠깐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6개월 동안 안 있는 사람들이 다 외국인 비거주자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 여행한 온 사람들이 한 2, 3개월 정도 여행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이 너무 예뻐서. 전국 일주합니다. 3개월 있다 집에 가면 뭐예요? 다 외국인 비거주자죠. 자, 그렇게 판정이 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조심할 건, 여기서, 외국인 비거주자가 누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천년만년 살아도 외국인 비거주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제외공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제외공간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사관이나 아니면 이렇게 말했던 미군 부대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뭐예요? 항상, 외국인 비거주자가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외국 정부의 공간, 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이런 친구들이 다 뭐예요? 외국인 비거주자죠. 자, 그 다음에 국내주든 미학, 중국, 군대, 외국 군인 및 군소, 초청 계약자, 동거가족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같이 온 친구들은 다 뭐야? 거기 살고 있으니까. 미군 부대 가보셨어요? 미군 부대?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니까 미군 부대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한국을 돌아다니는 여행을 했었어요. 여행을. 그러니까 봉사활동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 있는 그런 미국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미군 부대의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나오면 잘 모르니까 대학생들이 그냥 자원봉사 한 거예요. 그냥 고궁도 가고 비빔밥도 같이 먹고 이런 거 맵다 이렇게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미군 부대 초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본 적이 있는데 들어가려면 미군 부대는 미국이에요. 미국이라서 들어갈 때 여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근데 우리 이제 미국 들어가면 입국 심사하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까다롭게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동반한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미국 사람 한 명 데려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한 명이 2명 데려가는 건 안 되더라고요. 한 명을 데려가는 건 됩니다. 제가 들어가 봤는데 제가 미국도 갔다 와봤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미국하고 느낌이. 택시가 있는데 그 안에 택시가 미국 택시입니다. 그리고 간판이라는 것들 다 미국식이에요. 다 미국처럼 생겼어요. 안에가 미국처럼 생겼는데 한마디로 해서 미군 부대는 뭐다? 미국이에요, 미국.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동남아시아, 그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막 뛰어가지고 어디로 싹 들어가죠? 우리? 미국 대사관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총 못 쏘잖아요. 똑같습니다. 미국 땅이라서 총 쏘면 큰일 나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거의 다 내용을 이해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로 넘어가면 동거 가족의 거주성이라고 나와요. 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예요.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당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뭔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국민인 비거주자다. 자, 국민인 비거주자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딸이나, 와이프나,
이런 분들이 독자적으로 무슨 뭐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럼 누굴 따라간다? 이 아버지 따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국민인 비거주자면 이분들도 다 국민인 비거주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거소증에 대한 거주성은 어떻게 판단하냐?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이면 뭐가 있어요?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쉽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죠? 그게 바로 국내 거소증입니다. 자, 보죠. 외국인과 재외 동포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부터 국내 거소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거소가 있죠. 주소나 거소가 있으니까 이건 다 뭐예요? 그걸 뭘로 보는 거죠? 거주자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거소증의 종류가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뭐예요? 순수 외국인에게만 발급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분할게. 순수 외국인이에요. 자, 순수 외국인에게만 발급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막 코 이렇게 크고 막 눈 파랗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발급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죠. 밑에 보면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이 있어요.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엄청 길죠? 그죠? 이게 외국인 등록증이 있고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진 똑같이 붙어 있고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거기 보면 자, 외국 국적 동포가 뭐죠? 자, 조심해야겠는데 재외동포라는 말이 있어요. 재외동포. 재외동포는 우리 재외동포라고 하잖아. 뭐 미국에 있는 재외동포가 있고 미국에도 재외동포가 있고. 재외동포는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면 재외 국민은 뭐죠? 재외, 다른 나라에 사는 국민,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2년 이상 산 사람들. 외국 국적 동포는 뭐냐? 시민권자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시민권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수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이 귀화를 했다? 그럼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귀화하면 요거, 진짜 외국인은 요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외국에 귀화한 동포에게 발급한다. 3년이다. 밑에 보면 이 대상자 중 중국 동포, 구소련 동포 있죠? 이런 사람들은 중국 동포나 그 다음에 구소련 동포는 그러니까 이게 그 하얼빈 그쪽에 있는 거잖아. 사할린이나 그쪽에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사실 뭐 2대, 3대, 4대 내려가면 우리나라 말을 아예 못합니다. 그렇죠? 못하죠. 그쪽 아예 그냥 그 나라 사람이에요. 그 나라 시민권도 있고 그 나라 여권이 나오죠. 사실 그 사람들 뭐가 나와야 돼요? 순수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다? 이런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이 나온다라는 거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보면 외국 국적 동포와 재외국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다 없어진 제도입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요거는 여권으로 구분한다. 여권. 여권으로 구분하고요. 자, 여권으로 구분한다. 영주권자는 어느 여권? 우리나라 여권. 시민권자는 뭐 남의 나라 여권이에요. 여권으로 구분한다. 자, 그래서 외국 시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와 외국에 귀화하여 외국을 취득한 자가 있다. 그래서 외국 국적 동포라 한다. 자, 밑에 보면 여권이 나오는데 그래서 밑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31페이지에 그 표 위에 보면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본인의 여권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왜 여권을 구분할 수 있죠? 영주권자는 우리나라 거, 시민권자는 그 나라 여권이니까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권이라는 거는 신분 증명을 한다. 국적을 나타내는 건데 다음 페이지로 보게 되면
일반 요건이 있어요. 일반 요건이 있는데 보통 그 복수 요건이 나오죠. 그래서 뭐 PM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여행 요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단수 요건이라고 해서 또 PS라고 해서 나오는 것도 있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 우리 여권 발급할 때 군대를 안 갔다 오잖아요. 여권이 잘 안 나옵니다. 나가서 도망갈까봐 잘 안 나와요. 특히 남자들은 안 나와서 30세 이상. 그래서 군필을 하게 되면 여권이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타입을 보게 되면 보통 뭐 PM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여행 여권 같은 PM 한 10년짜리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 여건이 있는데 PR이나 R 타입이 있어요. 그 여권에 보면 우리 왼쪽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타입이 PR이나 R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영주권자나 해외에 장기 체류자거든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영주권자나 이민자만 PR이나 R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면 거래 주체와 당사자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거래를 할 때 거래를 해봅시다. 거주자 간의 거래를 해요. 뭐를? 외국환을. 자, 외국환을 거래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거주자가 거래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렇죠. 내가 순이 엄마한테 달러를 팔고 순이 엄마가 나한테 엔화를 팔고 이런 건 전혀 외국환 업무 취득기관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인 거주자가 외국인 거주자에게 거래했다.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민인 거주자가 거래했다. 이러면 이제 뭘 해야 된다? 신고 등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다양한 종류의 거래자가 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 거래라는 게 있는데 자, 그럼 거래가 일어나죠. 외국화를 거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경상거래가 있죠. 경상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거래가 있어요. 경상거래 뭐예요? 물건값 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품이 있겠고 서비스가 있죠. 그렇죠? 우리 뭐 해외 나가서 머리 자르면 해외 서비스 이용한 거잖아요. 비슷한 거죠. 그래서 물품이 있고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과 이자가 있어요. 여기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경상거래에서 소득과 이자가 있고요. 자본거래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여러분들 투자소득, 투자이익이라고 하고 여기는 투자, 증권 투자, 채권 투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차이가 뭐냐? 자, 이런 거예요. 여기는 투자를 해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이자 소득 같은 거를 외화로 받거나 주게 되면 그게 경상거래의 소득과 이자에 들어가는 거고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거 있죠. 채권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거래가 일어난 거는 자본거래에 들어갑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경상거래는 뭐다? 투자를 받은 거나 한 걸 갖다가 거기서 발생하는 과실을 말하는 거죠. 과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직접 투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래 유형 형태에 따라서 사유 코드를 분류했어요. 그래서 분류해서 거래를 하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세 자리였죠. 제가 은행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세 자리였는데 여기 이제 다양해지니까 5자리로 바뀌었고요. 암기할 필요 있느냐?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은행 다니시면 거래하시면 다 책 찾아보고 하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냐? 사유 코드가 뭐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무역 거래가 있고 무역 외거래가 있죠. 무역 거래는 보통 11번에서 36번까지. 그게 바로 거기 있는 10101부터 2029까지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소지 목적 거래 90300이고 외화 수급 통계 보고 제외 거래. 이게 이제 20번 코드라고 해서 요거 같은 경우를 조심해야 돼요. 90200이죠. 이 코드가 굉장히 어려운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송금을 보낼 때 우리가 이제 외화로 송금합니다. 자, 외화 송금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만 불까지밖에 못 보내요. 1년에. 그러니까 증여성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이상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5만 불 이상은 한국은행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요 90200 코드로 보내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보낼 때 뭐 1조 보낼 수 있어요. 1000억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지가 되거나 통계로 잡히느냐 안 잡힙니다. 무서운 코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부로 거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예전에 20번 코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90200 코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자, 외국화는 들어오는 걸 막고 들어오는 건 땡큐고 나가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관리라는데 첫 번째는 사전적으로 관리해요.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전적 관리까지만 보고요. 다음 시간에 사후적 관리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사전적 관리는 보낼 때 첫 번째는 어떤 거래 금액이 커지게 되면 한 개의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을 이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라면을 사는데 이마트 가서 사도 되고 뭐 저기 무슨 뭐 GS마트 가도 되고 뭐 다양하게 인터넷 사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외국화는 한 개를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지정을 해야 돼요. 지정을 해서 이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을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 됩니다. 한 개의 보통 은행이죠. 은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의 어떤 지점을 선택했다. 그 은행만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불편해서 다른 은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걸 변경 절차를 밟아야 돼요. 굉장히 귀찮아요. 하나은행으로 바꾸고 싶다. 서로 간에 서류를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한은행에서 얼마 보내고 하나은행에서 얼마 보내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관리가 편하죠. 누가 관리라는 업체, 그러니까 우리 누구죠? 기재부에서 관리가 편하겠죠. 한국은행이나.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면 도대체 이게 뭐냐? 네가 왜 보내냐? 그 사유를 뭐 한다? 신고하게 됐어요. 신고 등의 업무를 합니다. 자, 신고 등을 해요. 자, 신고 등은 뭐냐? 첫 번째는 확인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확인만 하는 거야. 그래? 보내? 알았어. 보내줄게. 누가?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취급 담당자가 확인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고가 있어요. 신고사항. 요거는 서류와 절차를 밟아서 갖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신고 수리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신고를 하고 담당자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나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하면 담당 기관이 좀 철저하게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는 걸 신고 수리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사항이 있어요.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사항은 참고로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에게 허가를 받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사항이 있어요. 인정사항. 요거 다 없었어요. 거의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쳐야 돼요. 이걸. 5가지를 합쳐서 신고 등의 업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고는 어디다 하느냐? 어떤 업무들, 외국한 업무에 따라서 외국한 은행에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 할 수도 있고요. 기재부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뭐 한 10,000불 송금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재부까지 가면 될까요? 이거 너무나 큰 일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들은 다 어디서 끝나냐? 여기서 끝납니다. 은행에서 끝나요. 그런데 변칙적인 거래거나 아니면 큰 금액이나 아니 이게
우리의 외환 관리상 좀 지켜봐야겠다 싶은 거는 한국은행에 보고해요. 신고합니다. 신고 등의 업무를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기재부에 신고합니다. 기재부에. 이렇게 신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다 시험 항목인 거죠. 그죠? 뭐 자본거래는 한국은행 뭐 어디다 얼마가 넘어가면 무슨 뭐 신고거래, 어떤 거는 신고 수리거래.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다 암기를 해야 되느냐? 암기 안 하면 틀려요, 이게. 그래서 막판에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걸. 정리를 하는데 너무나 막 암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확인은 뭐죠? 가장 간단한 업무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이거 맞네. 그래서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34페이지를 보게 되면 뭐가 있죠? 무역거래가 대부분 확인거래예요.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래들은 거의 다 확인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좀 작은 것들 있죠. 여러분들 뭐 여행을 갑니다. 일본으로 여행 가려고 한 200만 원 바꾸려고 갔어요, 은행에. 그럼 은행에서 신고 등을 해야 됩니다. 은행가는 무슨 뭐 여권을 보여주시고 뭐 비행기 티켓 같은 거 보여주시고 그러진 않죠. 그냥 해주잖아요. 그럼 뭐 하죠? 그냥 여권에 실명 확인만 하고 보내주죠. 그런 것들이 보통 확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 사항이 다음 페이지 나오죠. 보면은 엄청 많죠. 그래서 상계, 상호계산, 해외예금 이것들은 하나하나 다 뒤에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 또 나오고 있고, 뭐 관할 세관의 신고 대상이 있어요. 자, 관할 세관의 신고 대상은 한 개입니다. 거주자가 해외 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만불 초과하게 되면 세관 신고하고 나가야 돼요. 나갈 때 세관 옆에 있어요. 그 출입국 사무소랑 뭐 이렇게 검색대 같은 거 있죠. 거기 지나가게 되면 그런 건 그렇게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자, 금감원 신고사항도 있고요. 기재부 신고사항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많이 안 나옵니다. 금감원하고 관세청은 거의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신고 수리의 사항은 외국한 은행만 외우시면 돼요. 신고 수리는 좀 빡시게 보는 거죠. 신고 사항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걸 신고 수리라고 합니다. 뭐가 있냐? 부동산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부동산이 아니고 내가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캐나다에 별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너무 이쁜 거야. 산다. 그럼 외국한 은행에 신고 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진짜 사는 거를 서류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전적 관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전에 미리 뭐예요? 신고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한 10억짜리 아파트 사고 싶어요. 아파트 사가지고 신고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를 하고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만 해외로 돈이 나가야 됩니다. 내가 그냥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을 그냥 들고 가가지고 주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징역을 살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과태료도 물지만 심한 경우는 어때죠? 외화 도피죄가 성립돼요. 심하면. 그래서 큰일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신고 수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교재를 보게 되면 신고 수리 항목이라는 건 뭐냐? 신고 수리 요건에 좀 더 뭐다? 해당되는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보는 걸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외국한 은행 신고 수리 항목은 뭐예요? 부동산의 취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는 권리 취득이에요. 여기 조심할 건 권리,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해외 나가서 부동산을 샀어요. 그건 취득이죠. 그런데 내가 전세권을 샀습니다. 아니 임차권을 샀어요. 그럼 부동산을 내 관한 권리거든요. 그 권리를 취득할 때는 한국은행,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일반은행에 신고를 한다. 라는 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뒤에 가면 하나하나씩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뭐 지금 뭐 다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굳이 이렇게 분류하면 이 정도로 분류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다음에 허가사항 있느냐? 자, 보면 우리는 웬만하면 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일로 넘어가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못 보내요. 서류도 복잡하고 거의 안 보내줍니다. 여기서 끝내야 돼. 왜냐? 외국한 은행은 담당자가 누구죠? 여러분과 친한 은행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가면 창구에 사람들이 많죠?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하고 상대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그리고 웬만하면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외국한 업무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뭐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두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직원하고 친해지고 그 직원이 잘해주면 한국은행 갈 거를 외국한 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어요.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뭐 업무가 위법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위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 은행하고 친해지면 되죠. 그리고 상담을 하면 되죠. 근데 여기로 넘어가면 일단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요 안에서. 최대한 이 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다. 그런데 허가사항은 외국한 은행이 없어요. 허가사항은 없다. 자, 인정사항이 있는데 인정사항이 없었다. 그래서 인정사항 중에서 우리 대외채권 회수 의무가 있었어요. 자, 대외채권 회수 의무라고 외국한 업무 취급기간, 그러니까 외국한 은행에도 부여한 의무가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암기하셔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37페이지로 가면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지정을 해야 돼. 지정. 한 은행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을 보내거나 송금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정거래 은행을 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지속적인 한도 관리나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뭘 한다? 지정을 한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38페이지에 이걸 정리해놨죠? 확인, 신고, 신고 수리, 허가, 인정. 그죠? 자, 그러면은 인정 업무가 있나요? 맨 마지막에? 인정 업무 없어요. 하나도. 허가사항은 외국한 은행장은 없죠. 뭐 여기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잘. 자, 신고 수리가 있고요. 신고 수리는 뭐밖에 없다고 그랬죠? 해외 부동산 취득만 있다고 그랬죠? 권리 취득하는 거. 신고사항은 참 많아요. 그쵸? 이건 참 많습니다. 암기할 거냐? 뒤에 가서 하나하나씩 또 자세하게 배우게 되니까 굳이 여기서 뭔가 다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한국은행 총재 DA 거래, DP 거래, DA 거래가 외상거래거든요. 외상거래 같은 거 함부로 못하게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수출해놓고 돈 안 받으면 그거는 뭐예요? 외화의 유출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받기로 했어요. 제가 100만 달러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외상거래 했으니까 안 받을 수 있는데 3년 넘어서 안 받는다?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어디다 신고해라? 한국은행 신고해라 이거예요. 왜냐? 돈 받을 거 안 받으니까 외화 유출이죠. 자, 확인거래는 여긴 없어요. 확인할 거면 은행 가서 하지 뭐. 그죠?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당사자의 신고 등의 업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급 절차, 지급 수령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뒤에 가면 자세히 하나하나씩 다 보게 되고요. 자, 38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이제 어떤 항목들마다 이렇게 줄이 쳐져 있죠. 그건 다 지정 항목이에요. 지정을 반드시 하고 나가야 됩니다. 거의 다 지정이죠. 왜냐?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건 거의 다 지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송금도 3,000불 넘어가면 다 지정해야 돼요. 지정하고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뭘 봤죠? 사전적 관리 봤어요. 사전적 관리. 그래서 당사자, 거래 당사자를 구분하는 거, 국민인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하는 거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전적 관리를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후적 관리. 어떻게 나중에 그 보낸 거 확인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팔았어요. 돌아와야겠죠? 해외에 직접 투자했습니다. 돈을 보냈어요. 근데 회사를 청산한 거예요. 그럼 회수해야 되죠? 관리해야 되니까 사후적 관리가 필요하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사후적 관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